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미국의 지금 지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미국이 왜 이제 자기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요. 또 그 안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중국 그리고 자유무역에 맞춰보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15일 미국 상원에서는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북핵 문제가 다 헤드라인에 뽑혔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요. 2차 대전 후에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전후 질서는 이제 망상이다. 우리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요.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은요. 2차 대전 후 세계 질서는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불리한 무기가 됐다며 미국과 선진국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거의 종교적 믿음은 중산층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을 위기에 빠뜨렸다. 그리고 주요 공급망을 적과 경쟁자의 손에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발언만 보면 너무너무 센데요. 2차 대전 후 세계 질서도 누가 구축한 겁니까? 미국이 구축한 겁니다. 이 구축한 세계 질서가 이제 낡았고 미국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만든 세계 질서를 자기들이 부숴 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 발언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그래도 상원의원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이 발언만 보면 트럼프 발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미국이 국익보다 세계 질서를 너무 자주 우선시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자국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며 전후 질서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위험한 망상이라고 했어요. 이 딜루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진짜 망상, 실제로 있지도 않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데 사로잡혀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서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어떻게 말했냐면요. 2차 대전 80년이 지난 후 우리는 다시 한번 혼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미국이 다시 한번 핵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세계 일에 관여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것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상식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가요.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번영하게 만드는지가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이나 무역 전쟁, 그다음에 패권 경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당연하겠지만 중국을 최고의 적으로 규정하는데요. 그는 중국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미국이 지금까지 직면한 적 가운데 가장 대등한 적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미국을 위협했을 거라고 본 국가, 그러니까 소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잠시지만 일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소련보다 더 강력한 적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요. 중국은 억압과 거짓말, 속임수 해킹, 도둑질을 통해 미국의 희생 속에서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루비오는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21세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정의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안보에서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을 중국의 허용 여부에 의존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시대로 규정될 거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겨야만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겨야 되는 곳이 단순히 안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나 어떤 AI 이런 핵심 기술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술, 하다못해 섬유, 음식에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산 마늘조차 수입하지 말자고 상원의원이 그렇게 주장하고요. 뭐 토마토 케찹이니 그다음에 신장 우이구르 지역에서 만들어진 면하니 모든 것이 수입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미국 지도부가 늘 하는 말인데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밀 브리핑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상원 의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도록 했다는 건데요. 오늘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슴도치 전략을 언급한 뒤 중국이 결과적으로 대만 침공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해 이를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슴도치를 우리가 쉽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찔리기 때문에 만지기 어려우니까 대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다가 본토가 흔들릴 정도로 타격을 줘야 그래야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지 않을 거다.
라는 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요, 김정은에 대해서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등에 따른 위기를 억제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김정은이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퍼지도록 하지 않도록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한국 내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패권국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핵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핵이 단순히 확산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그냥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테러리스트한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핵폭탄 테러가 어디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고 수백만 명이 죽고 그 국가가 뿌리치 흔들리는 거거든요. 모든 통신이 끊기고요. 핵폭탄이 터지면 우리는 이제 그냥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죽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전재파나 이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전자제품, 통신 이런 게 모든 게 끊기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만 끊겨도 굶어 죽는 아사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핵전쟁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상공에서만 핵이 터져도 미국 전역의 전력 인프라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갑자기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면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미국도 양보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요. 대담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휴전으로 이어지길 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미국이 러시아랑 직접 휴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랑 직접 협상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과거에 보면 우리가 6.25 때 미국이 협상을 했지 이승만 정부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전협정은 미국과 북한, 중국이 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요, 정전협정에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도 그 휴전협상에 나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을 통해 최대 이익을 얻는 게 중요한데요.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두 번 다시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6.25 때 한국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침공을 당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얻어낸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이게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는 걸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뭔가요? 러시아로부터 두 번 다시 침공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미국이 어떤 묘수를 도출하느냐가 향후 휴전 협상에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은요, 21일인데요. 당연히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그 이후 쏟아진 수많은 발언들로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고요.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첫날 연설문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홈페이지를 가면요.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트럼프 자체가 미국이라는 거죠. 짐이 곧 국가다. 거의 그 수준의 지금 홈페이지인데요. 한번 백악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시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홈페이지를 꾸며놨어요. 굉장히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진짜 전쟁 영화처럼 그리고 액션 영화처럼 꾸며놨거든요. 이런 것 자체도 대중에게 깜짝 쇼를 선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취임 연설문을 보면요. 저희는 일단 5가지로 중요한 것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무역하고 관세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은 이겁니다. 저는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무역 시스템을 즉시 정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부유하기 위해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의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공약을 자기가 실천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자기들의 지지층에게 난 이렇게 할게를 보여주기 위한 선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외 수입청을 만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돈이 우리 재정에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다운 표현이죠. 외국에서 돈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멕시코와 국경에 국경 장벽을 세울 때 멕시코 돈으로 하겠다. 멕시코에 관세를 매겨서 그 돈으로 하고 아니면 멕시코 정부에서 건설하도록 하겠다라고 막 온갖 주장을 했지만 결국 미국 돈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멕시코 대통령한테 전화해서요. 제발 미국 돈으로 짓는다는 말을 그 대중들 앞에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를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쇼에 능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봐도 보통 일반적인 대통령이나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하기 힘든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올해 5대 공급망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반 행정명령 그리고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당연히 우리 공급망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거든요. 관세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비용도 올라가고 그에 때문에 또 새로운 규정에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이러한 변화들의 출발선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러운데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각종 서플라이 체인이 이미 공급망이 많이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공급망 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한번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서플라이 체인 다이브라는 공급망 전문 매체에서 정리한 건데요. 저희가 다시 거기에 좀 살을 붙여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맨 첫 번째로 지적한 게 뭐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을 통한 그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공급망 혼란입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과 펄프 및 종이 제품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미국 내입니다.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으면서 제조 지원과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세 부과는 단순히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경로 변경, 또 행정 절차 증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공급망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든요. 단순히 관세뿐만이 아니라 그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걸로 인해서 공급망의 효율성 자체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관세는 단순히 관세 퍼센트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를 유예한 건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그대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올 초부터도 저희가 말을 한 겁니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물론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중국의 대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중국은 사실 많이 당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실리도 많이 찾았습니다만 중국이 그때는 크게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미국의 요구대로 따라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기 때는 다릅니다. 중국도 지난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압박받았고 그러면서 미국식 제재 조치를 중국에 다 도입을 했고요. 이는 핵심 광물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에게 하나하나 보복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이 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복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트럼프에게 받아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 미국의 보복 조치 발표, 액화 천연가스 등의 15% 관세 부과입니다.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 부과를 진행하자마자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요. 바로 대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 등의 15%를 부과하고요. 원유, 농업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 트럭 등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2월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외에도 구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2024년 12월 초였죠. 미국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중국 반도체 관련 140여 개 기업을 제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흑연, 갈륨 같은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닙니다만 네덜란드 ASML 같은 데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또 똑같습니다. 물론 품목이 달라진 것은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산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간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이 발표한 대미 보복관세 대상 품목 1람을 저희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등 8가지 품목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원유 농업기계 등 72가지 품목에는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를 한 품목을 보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 어떤 걸 수출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저소득 국가를 제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연탄, 코크스용 탄과 연탄, 석탄, 연탄 및 석탄으로 제조된 고체 연료, 갈탄, 액화천연가스 이렇거든요. 사실 미국은요.
중국의 농산물과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절대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 외에는 서비스와 금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목이 이런 겁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품목들에 마음 놓고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 하기로 한 걸 봐도요. 뭐 원유, 심지어 쟁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운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종기가 있고 이양기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농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실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아주 핵심적인 물건을 팔거나 뭐 항공기나 이런 걸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잔디 깎는 거, 그다음에 경장용 기계, 사료 압축기 이 10% 하는 거 보면 뭐 사탕수수 수확기 같이 전부 다 농업용품입니다. 이걸 보면 이 미국과 중국의 그 국제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겠죠. 그리고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미국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농업이나 뭐 탄광업을 하는 회사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에게 상당히 아픈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반격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요. 중국의 이 반격이 상당한 미국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기사이기도 한데요. 한번 다시 과거 걸 끌고 와 보면요. 중국의 광물 봉쇄가 미국의 무기 부품 2만 개의 생산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가요. 2012년에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첨단 기술 소재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빈이란 데이터 분석 회사에 따르면 중국의 금지령으로 미국에서요. 2만 개 이상 무기 부품이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1000개 이상의 무기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1000개의 무기를 못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부품별로 살펴보면 안티몬이 필요한 부품 6,335개, 갈륨은 11,351개, 게르마늄은 12,77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안티몬 수출을 걸어 잠그니까요. 독일의 henkel이라는 재료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윤활유나 접착제를 못 만들겠다고 생산 중단을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큰 대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중국이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면 서방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수준이 됐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중국 광물 금지령의 영향은 미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지만요. 해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맞습니다. 유사시에 한반도 전개나 뭐 대만으로 무기를 갖다 주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데 지원이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개의 무기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중에 501개의 무기 체계가 이들 광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구축함, 감습함, 뭐 항공모함 등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 이런 거 모든 거에서 중국산 광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게 되면 미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신년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2025년 영국의 리스크 그룹에서요. 2025년에 주목할 것으로 그 중국의 반격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는 점점 레드라인에 서 있는데요. 이 레드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레드라인을 밟을까 말까 지나갔다 들어왔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도자잖아요. 거기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1기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분명히 더 강한 어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하고 뭐 이러면서 극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쉽게 물러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자기가 해온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뭐 여러 방송에 나가서 하는 말이지만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미국에는 약 80%가 중국의 비호감을 표시합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컨센서스가 모아졌다는 건데요. 사실 미국 국민들도 이제 중국과 패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미국 국민의 정서를 가장 잘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럼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쉽게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레드라인의 선 3개, 이 레드라인을 밟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면 이 레드라인을 한껏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충돌이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달 2일, 그러니까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걸 확인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식이죠. 중국의 60%라고 말했다가 100%라고 말했다가 10% 부과한 다음에 다시 또 10% 부과하고 그 이후로 더 올릴 수 있다고 계속 협박하고 절대 자기 본인이 든 카드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러시아와도 그 협상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제재할 수 있다고 또 말하고, 협상이 안 나오면 제재 계속할 거라고, 제재 뭘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보도가 나느냐, G7에선 러시아에 대한 더 이상 제재를 하면 안 된다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G7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하고, 서로 이게 상반된 메시지,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끝까지 자기 카드를 갖고 가는 겁니다. 이 관세는 대표적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9일날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경기 회복에는 전환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확인하고 미국 내 제조 강화 방침을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국가들과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했거든요. 실제 과거 1기 시절에 중국에 매긴 관세들을 보면요. 처음에 10%, 그 다음에 또 해서 25% 만들고 한 다음에는 25% 계속 고정돼서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관세를 안 맞는 게 중요하지, 맞은 다음엔 절대 그 카드를 깎아주는 일이 없었어요. 전형적인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올라갈 수 있고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협상하려면 지금 해라. 지금 잘 안 하면 너희들한테는 국물도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요. 누구도 나보다 러시아에 강경 대응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다투고 우크라이나와 멀리한 다음에 러시아와 협상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패닉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본인은 누구도 나보다 러시아에 강경하게 대응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일기 때 많은 무기를 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파상적인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전후 최대 공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제 정세는요,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뀌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25% 수입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발표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발언 전문을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산 차의 판매량을 넓히기 위해서 대출이자에 세금 공제도 해주고요. 그 외에 여러 조치가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관세만 보고 있지만요, 그 안에 숨어있는 트럼프의 철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로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내에 일자리가 생긴다면 인플레나 조금의 고통은 감수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오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한번 이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2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요, 오늘은 미국에서 해방의 날의 시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4월 2일의 전조 같은 날이 오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했죠. 4월 1일 날부터 원래 관세를 매기려고 했는데 4월 1일이 만우절이어서 그 다음 하루 뒤인 4월 2일부터 매기겠다 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 기자회견은요, 트럼프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자회견입니다. 해방의 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빼앗고 부를 빼앗고 수년간 수많은 것을 가져갔던 나라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친구든 적이든 상관없고, 솔직히 친구가 때로는 적보다 더 나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동맹을 때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차가 미국 가서 어제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찬사를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걸로 끝이고요. 더 봐주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기업들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미국 곳곳에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고 이미 착공한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말하면서 미국에서도 우려한다 이런 보도는 많이 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관세랑 크게 상관없는 AI 산업을 말하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한 거죠. 루이지애나에서 LNG 공장 두 곳도 그렇게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14년을 기다린 끝에 제가 하루 만에 허가를 냈고, 또 다른 하나는 12년을 기다리다가 제가 일주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환경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LNG 공장 이런 거는 굉장히 짓기가 어렵거든요. 미국에서 철강업이 안 되는 거는 철강이 경쟁력이 없기도 하지만 새로 공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만들려면 수많은 인허가, 환경 문제 때문에 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는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장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공장은 건설을 거의 멈췄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인디애나주에서는 혼다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조치가 없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혼다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나 때문에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에서 뺏겼던 공장들도 우리가 되찾아오고 있다. 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인 겁니다. 또 트럼프는 말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추진한 칩스 법안, 그러니까 반도체 법안은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반도체 기업들의 수십억 달러를 퍼주는 것뿐이죠.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에 들어오면 직접 공장을 지어야 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대만 기업이 TSMC를 말하는 거겠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이 한 기업만으로도 미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의 핵심 시설을 이제 미국으로 옮겨오고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 미국이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완전 종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논리인 겁니다. 이들은 애리조나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고요. 약 2천억 달러를 공장에 투자할 거라고 트럼프는 밝혔습니다. TSMC가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밝혔으니까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늘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엄청난 성장을 이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는요. 전기차 의무화를 조정했거든요. 전기차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요. 전기차, 휘발유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원하는 차량을 언제든 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환경 기준을 낮췄습니다. 바이든 때는 배기가스 이런 환경 기준을 점차 높여가도록 한 게 있었는데 그 기준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휘발유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말을 합니다. 원래 조만간 전기차를 사야만 하는 상황이 될 뻔했지만 이제는 나 때문에 전기차를 무조건 사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대신 그 돈을 발전소로 짓겠다라고 트럼프를 말합니다. 그 전기차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국에 필요한 발전소를 지을 자금이 부족했을 거다라고 트럼프가 말을 하면서요. 중서부에서는 발전소 8곳을 짓는데 90억 달러를 썼는데 그 발전소들은 이 책상 한만한 크기밖에 안 되고 그중 4개는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다 공급하면 AI나 이런 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 뒤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사인을 하는데요. 사인을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우리가 향후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약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의 추가 관세로 인한 추가 세금을 우리가 거둘 수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아주 큰 수익이 생길 거고 2년 안에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트럼프가 하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중산층에 대한 사실상 소득세 면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중산층은요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입니다. 우리와 돈 개념이 달라서요. 연봉 거의 2억이라도 미국에서는 거의 중산층 중위소득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예 세금을 없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관세를 매기니까 시작부터 많은 건설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이거는 세계 공장들이 미국 안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건설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관세를 다 매겨놨으니까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고 현대처럼 미국 내에 또 추가 공장을 건설하고 추가 제철소를 만들면 일자리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용 면에서도 앞으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수치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왜냐? 미국산을 다 쓰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이 지어지고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수치가 생길 거다. 그러면서 추가 조치를 이런 걸 할 거라고 해요.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차량이 미국산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또 자동차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또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관세도 안 맞고 그다음에 세금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미국에 있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올인하듯이 자동차를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 자동차가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조선 같은 전통적 제조 산업이 사람들을 정말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그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데는 이런 제조업이 필수적이라는 걸 트럼프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모든 나라가 돈을 훔쳐가는 돼지저금통처럼 취급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래왔죠. 이제는 그걸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늘 주장해왔던 거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팔을 비틀어서라도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대통령님, 그런데요, 수입차가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 제조사가 타이어만 빼고 수입한 다음에 타이어를 여기서 붙이고 미국산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거고 사실 그건 꽤 간단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부품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면 그 부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조치는 차량이 한 장소에서 완전히 생산되도록 이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한 장소에서 완전히 서플라이 체인을 모두 미국 안에서 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은 차량이 미국에서 생산됐다가 캐나다로, 멕시코로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로 보내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번 조치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5%는 고정된 수치라서 아주 아름답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기자가 또 묻습니다. 4월 2일에 자동차 외에 다른 산업에서 관세가 부과되나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분야는 어떤가요? 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약간 말을 돌리면서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목재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엄청난 금액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철강 및 알루미늄 공장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말을 돌리면서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동차 관세 말을 한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1% 하락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뭔가요?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게 오늘입니까? 오늘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건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건 일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건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이면 회복될 수 있어요. 저절로 해결될 문제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영구적입니다. 100% 확실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앞으로 관세는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세를 통해서 얻은 돈은 미국 중산층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겁니다. 이 트럼프는 사실 주가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 모른 척 하지 않는 거 보지 않았다는 건 아마 모른 척 하는 걸 거고요. 트럼프는요, 1기 때도요,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S&P 500 지수가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 10% 정도, 아직 지금 다시 올라서 10%도 안 될 건데 이 정도 떨어진 것 가지고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30%, 40% 떨어져야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자들이 묻습니다. 미국의 빅3 자동차, GM, 포드, 스텔란티스 와 같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직접 대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건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이 있는 기업이라면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공장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 지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되니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꽤 큰 공장을 미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M은 큰 공장을 갖고 있고 일부 부품은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제조되고 있지만 그 부품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이전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현재 어떤 공장은 60% 정도의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있는 공장 열심히 돌리면 돼요. 특별히 더 들어가는 돈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도 자기가 25% 관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현재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합니다. 오늘 이 트럼프 라이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생각한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거를 관세를 매기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동하게 한 다음 미국 안에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트럼프를 볼 때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의 가장 현재 1순위는 일자리고요. 주식시장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많지만 트럼프는 지금 당장의 주식의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드러나는 건 그렇고요. 트럼프는 1기 때도 S&P 500 지수가 약 20% 정도 미중 무역전쟁 때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자기 염두에 두고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을 알려주는 또 다른 기사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죠. 미 관세 위협인 반드시 반격한다. 중러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요. 이 세상은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지나고 어떻게 보면 다시 70년 전 우리가 6.25를 겪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나라들을 보면 6.25 때 우리를 지원한 나라들이고요. 러시아를 지원한 나라들을 보면 6.25 때 북한을 지원한 나라들입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그동안 경제 발전과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 수면 아래 있었을 뿐이지 이 근본적인 지정학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말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탄탄하게 짜여진
70년 전의 외교 구조 그대로 하면서 다시 한번 열강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왕이 부장은요,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요,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움직임과 각종 압박에 대해 중국은 강권과 패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유 없는 관세를 철회하고 중국과 평등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외교부장은요, 또 중국은 패권적 위협을 결코 용납한 적이 없으며 미국이 압박을 계속할 경우 단호히 반격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요,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은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와 좀 다릅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인터뷰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고요. 즉흥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말 실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고요. 그런데 공산주의나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계산되고 특히 당의 영도에 따라서 발언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죠. 중국이나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관영 매체의 문구 하나하나까지 보면서 권력 지형의 변화를 예측하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영 매체에 나온 말을 보면 이거는 어느 노선 누구의 말이다. 이건 어느 노선 누구의 발언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권력 지형도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외교부장의 말은 어떻게 보면 중국 권력 집단 안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행정부 안에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는데요. 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의 거래와는 시대착오적이고 소위 역-닉슨 전략은 낡은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역-닉슨 전략이 뭐냐? 닉슨 대통령 시절에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해 수교를 하죠. 그때 수교를 한 이유가 뭡니까?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대만과 미국이 단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역-닉슨 전략은 뭐냐?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왕 외교부장이 그런 냉전적 사고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중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국제적 혼란 속에서도 태산처럼 안정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아무리 이간질하려고 해도 우린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같이 미국의 공세를 취할 거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말한 중미러 3국의 핵군축 협상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요, 중국의 핵 전략은 자위적이고 최소 억지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으면서요, 중국과 미국은 핵 역량이나 전략 환경에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고 요즘 미국 국방부나 이런 데서 늘 말하는 게 뭐냐? 미국과 러시아만 핵 협정에 있다 보니 중국이 마음껏 핵을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만 발을 묶어놓고 중국을 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럼 우리가 같이 설득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말하죠. 아니야, 우린 할 생각이 없어. 라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막 개발을 하겠고 핵무기 수를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거든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미중 경쟁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 준비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4월 3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요. 한때 우리 주식도 2% 넘게 떨어지다가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순간에는 한 1% 정도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이 관세를 보면서 다른 언론에서 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상호 관세라는 게 좀 어불성설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50% 이상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계산법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만든 표를 보면 나라의 관세와 그다음에 환율 조작, 그다음에 무역 장벽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데요.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호 관세를 보면 저는 동맹의 순서에 따라 정해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EU를 그렇게 욕하고 EU에 방위비 압박을 하더니 실제로 까보니까 관세가 제일 낮은 건 EU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관세가 낮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 있어서 관세적으로 가장 낮고요. 환율을 거론해도 일본의 평가 절하가 훨씬 엔화의 평가 절하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은 상호 관세를 받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보다 많지는 않지만 1%포인트 더 낮은 상호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 시간으로 2일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요. 한국, 중국, 일본, EU, 대만 등 주요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0%는 사실상 기본적인 관세고요. 거기다 각 나라별로 더 더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원님 마음대로의 이 상호관세 계산 공식이 나옵니다. 공개한 표를 보면요. 중국은 67%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34%를 했고, 그 67%라는 거는 관세와 그 다음에 환율 조작과 그리고 각종 비무역 장벽을 합친 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러피언 유니언, EU는요, 39%이기 때문에 20%, 그다음에 베트남은 90%이기 때문에 46%를 매긴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일본은 46%라서 24%를 했고, 한국은 50%라서 25%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아니게도 EU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순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34%를 맞았지만 기존에 20%를 더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10%, 20%를 더했잖아요. 총 54%를 맞은 겁니다. 이게 왜 저는 동맹순회 관세율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케네스 와인스타인이라고 주 일본 대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마지막에 일본 대사로 임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내가 트럼프 쪽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호관세를 매길 거라고 하는데 그 관세는 동맹국의 등급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가장 최대 수혜국이 일본이 될 거다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 그대로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은 10%밖에 안 막였어요. EU가 20%인데 물론 EU와 영국이 지금 갈라져 있지만 또 영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만 EU에서도 미국의 무역 적자 보는 나라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EU도 뭐 독일은 많은 이익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상계해 보면 다를 텐데 EU는 그냥 20%를 때렸어요. 그렇지만 영국엔 10%를 때렸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에 가장 도움이 되는 동맹이 어디냐? 영국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EU가 나오고 나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나라로 일본, 한국이 나오는 겁니다. 캐나다, 멕시코는 어떠냐? 원래 25% 얻어맞은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그 사이에서도 USMCA에서 지금 면제가 되는 상품들은 또 그대로 간다고 했거든요. 이걸 보면요. 주요 대미 흑자국은 미국이 평소 동맹의 순이라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서 관세가 매겨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저는 과거에도 이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나가서도 늘 말했는데요. 상호관세가 정말로 어떤 계산이나 수식에 따라서 명확하게 나오는 거라면 우리가 일본보다 낮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관세가 일본보다 높다면 그건 동맹의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대로 됐습니다. 물론 1% 차이 크지 않다고 할 수는 있지만요. 어찌됐든 미국이 보기에 더 가까운 동맹국은 일본이란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일본은 미국과 FTA도 없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거의 없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의 0.5%인가 그렇고 일부 농산물에만 있고요. 일본은 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요. 부가가치세를 트럼프가 계속 문제 삼는데 한국의 부가가치세도 10%고요. 일본의 소비세라고 하죠. 일본의 소비세도 10%입니다.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달라질 게 없고 환율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환율 조작을 본다고 했는데 원화 가치도 많이 떨어졌지만 일본 엔화 가치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다 생각해보면 일본이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보다 1% 낮다는 거는요. 일본에 대해서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미국이 줬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투자 계획을 많이 발표하고 1조 달러의 투자 계획을 들고 이시바 총리가 가서 트럼프를 설득하고 황금 투구도 줬는데 1%밖에 안 되느냐, 한국과 1%밖에 차이 안 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본은 그 사이에 워낙 환율이나 이런 게 많은데도 이 정도를 얻은 걸 보면 일본에게 되게 페이버를 많이 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일본이 가장 많이 얻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베트남과 태국, 동남아에 매긴 관세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베트남은 사실상 미국의 대미 흑자가 굉장히 많아서 1,000억 달러인가 해서 두 번째 대미 흑자국인가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얻어맞을 거라는 예상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46%나 맞은 거는요. 미국이 계속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베트남을 지목하고 니들 그거 잘라야 된다. 중국 투자 받지 마라 라고 계속 경고해 왔거든요. 그 경고가 이제 확실하게 숫자로 나타난 거고요. 앞으로 이제 베트남과 협상을 통해서 낮춰가겠지만 미국은 분명히 베트남에 요구할 겁니다. 중국의 우회 수출기가 되지 마라. 또 중국 입장에서도 답답할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지어서 수출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베트남도 지금 좀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국 상품은 어디에서 생산하든지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49%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조금 이제 관세가 낮아진 나라들을 보면 뭐 10%가 베이스인데 베이스만 맞은 나라를 보면 칠레, 호주, 그다음에 브라질, 영국 이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미 무역자가 적거나 아니면 무역 적자인 나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찾아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 50% 때리겠다고 위협했던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10%밖에 관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도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봐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만 봐도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갈지가 눈에 좀 보이는데요. 거의 관세나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중 압박으로 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중국도 이제 저번에 10% 맞았을 때는 사실상 좀 온건한 대응을 했는데요. 이번에 34%를 맞았으니까 총 54%잖아요. 이제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정말 히토류 같은 거를 미국 수출을 막아버릴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며칠 전에 러시아에 가가지고요.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거를 보면 자기들이 그냥 참지 않고 반격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두 번은요. 상당히 질서정연한 반격이었고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면요. 이번에 34%에 대해서는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